안녕하세요. 피플앤스토리의 박은서 목사입니다. 오늘은 또한 특별히 귀한 분을 모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전문가인 배운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최근에 그 언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이제 가상화폐라는 말인데요. 가상화폐가 도대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네, 이제 가상화폐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실제 법정화폐가 아닌 화폐를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전에는 이제 인터넷 게임 등에서 사용되는 게임 화폐를 말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사용되는 암호화폐를 다르게 부르는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암호화폐를 이제 가상자산, virtual asset으로 부르도록 안내하고 있고요. 가상화폐에도 화폐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정부는 이게 이제 화폐라는 형태로 유통되면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또 다른 화폐가 등장했나 이렇게 오해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가상화폐는 그전에도 저희가 게임 쪽에서 뭐 사이버머니라는 얘기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실제 화폐가 아닌 화폐들을 총칭해서 얘기했던 것이고요. 블록체인 쪽에서는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실무자들은 더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정부는 이제 화폐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봐서 가상자산이라고 쓰고 있고, 이와 비슷한 것 중에 또 다른 것으로는 이제 제주에도 쓰고 있으실 텐데 지역화폐라는 것들이 있어서 그 지역 내에서 통용되는 상품권 같은 걸 만들어서 지역에서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아서 좀 헷갈리실 텐데,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블록체인 기반에서 좀 얘기를 할 거니까 저는 이제 가상화폐 대신 이제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좀 중점적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가상화폐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암호화폐 또 정부에서는 가상자산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 교수님께서는 이제 암호화폐를 좀 더 정확한 용어로 이제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네. 네, 교수님께서는 또 집스에서 그 성경 중심의 기술 해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블록체인이 그 미래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쉽게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블록체인이란 기술은 어떤 기술인가요? 네.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들을 때 항상 이게 어려운 용어긴 하고 제가 몇 가지 용어에 대한 설명들은 우리 집스 강의했을 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또 같은 질문이라 이제 짧게는 분산 원장 기술 게 제일 협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거래 기록을 여러 개의 장부에 나누어서 기록하는 기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기준에서 제가 조금 더 쉽게 일반인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컴퓨터 운영 체제가 거래 기록을 여러 개의 장부에 기록하는 기술이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오늘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하게 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을 설명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들의 컴퓨팅 파워 연산 능력을 활용해서 어떤 업무들을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거래라는 것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거래는 사전적 의미로는 주고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 돈을 주고 받을 수도 있고 물건을 받고 물건값을 지불할 수도 있고 또 최근에는 신용이나 어떤 특정한 가치 자체도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돈을 지불하는 것도 하지요. 그리고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 거래를 분산된 장부에 기록함으로써 언제 누가 어떤 거래를 했는지 확인하도록 하자라는 부분들이 블록체인 기술이고요. 지금까지는 이런 거래 기록이라는 부분들이 어떤 중앙화된 서비스를 중심으로 돼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확인해주고 이 물건이 괜찮다. 그리고 우리가 계약한 것이 정확하다라는 것을 보증해주고 공증해주는 제3의 기관이나 중재자들이 있는 상황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근데 블록체인 기술에서는 이러한 거래와 관련해서 제3자나 탈중앙화된 부분들을 좀 해결해서 1대1로 또는 P2P라고 하는 개인 대 개인 간의 거래를 하는데 이 거래가 충분히 신뢰할 만할 수준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래라는 부분들이 사실 비즈니스 또는 이제 경제 생태계에서 거의 대부분의 활동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거래와 관련되어 있는 전 산업 영역에 적용될 수 있고 그것이 사람이라든지 또는 제3의 기관이나 중앙화된 어떤 기관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암호화된 기술을 자체를 가지고 자동으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고도의 신뢰 사회로 갈 수 있는 기반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렵죠. 네. 네, 말씀을 드렸는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네. 모든 기록을 다 그 기록이 되는데 그것이 중앙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어떤 그렇게 공개되어 있으면서도 복제나 변제가 불가능한 어떤 그런 기술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음, 이제 블록체인 분야이고요. 근데 기업에서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5군데 협력사와 일을 한다라고 하면 실제 우리가 거래를 하는 내용들은 그 5개 협력사의 직원들이나 관계자만 봐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그 5개의 관계자들만 동시에 그 거래 내역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이 있고요. 제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블록체인 기술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들의 컴퓨터 역량들을 어떤 프로그램들을 올려서 활용한다는 부분들이 최근에는 훨씬 더 중요한 핵심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기록들을 위조나 변조나 삭제하지 않도록 또는 못하도록 기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면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기록들은 우리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누군가 조작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서로가 믿는다라고 하면 그 기록되어 있는 정보를 가지고 훨씬 더 좋은 부가가치 서비스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운영체제, 거대한 하나의 운영체제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데이터를 저장하고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기술로도 볼 수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은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블록체인 자체도 기술이 발전해 나가는 단계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해하는데 계속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쓰면서 스마트폰 운영체제가 안드로이드나 iOS는 상관없고 PC에 있는 운영체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관없는데 우리는 필요한 어플리케이션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편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블록체인은 이러한 IT, ICT의 근간이 되는 기술로 자리를 잡은 다음에 우리는 그냥 편하게 서비스를 썼는데 그러한 거래의 기록들이 잘 저장되고 잘 기록되고 수정 삭제되지 않는 신뢰할 수 있는 상태로 저장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에서 사용하는 그 블록체인 기술이 있고 또 기업에서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관계자들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라이빗한 그런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확실히 그 변화의 시대를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코로나에다가 좀 그 생소하게 뭐 IoT 뭐 또 뭐 AI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런 그 암호화폐의 기술이 그 종이 돈을 대체할 수 있을까? 또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그 달러가 기축통화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암호화폐가 이런 달러 같은 종이 돈을 대체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뭐 중국이나 지금 일본에서 아니 저기 뭐 그 미국에서도 뭐 디지털 어떤 화폐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 이제 암호화폐가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종이돈 또는 이제 법정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가 또는 대체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 당연히 많이 있고요. 암호화폐가 지금 현재 뭐 종이돈의 역할을 상당 부분은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종이돈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보면 그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우리 목사님도 결제하실 때 카카오페이나 뭐 네이버페이나 삼성페이 같은 거 많이 사용하시죠. 실제 조금 종이돈. 사용합니다. 네? 아, 조금 조금. 사용하세요. 네, 네. 지금 이제 학생들이나 또 뭐 저도 포함해서 실제 이제 종이 돈을 지폐로 들고 다니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쓰지 않아도 지불이 가능하고 이제 그걸 쓰는데 이런 카카오페이나 삼성페이나 네이버페이가 종이 돈을 대체하는 지불 방식이나 화폐라고 생각하면서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음. 그리고 그 이전의 상태를 보면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고 있는데 신용카드는 종이돈이 아니지만 그걸 쓰고 나면 나중에도 결제할 수 있게 해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지불 수단이라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사용되고 있고 온라인에서는 내가 마일리지로 적립해 놓은 걸 가지고 실제 돈과 대체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화폐에는 크게 세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가치의 척도, 이 가치가 얼마인지 나타내는 것, 그리고 가치의 저장, 이거 10,000원짜리 10,000원권이다, 100,000원권이다 해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거기에 따른 해당되는 교환의 매개, 이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암호화폐는 이 세 가지 기능 중에서 가치의 저장이라는 부분하고 교환의 매개라는 두 가지 기능들에서는 충분히 대체되거나 활용될 수 있고요. 아주 효과적으로.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암호화폐를 점점 더 많이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능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질문 주신 것 중에 이제 뭐 그러면 달러가 전 세계 기축 통화인데 암호화폐가 이런 기능을 대체할 수 있을까? 이제 암호화폐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원화를 가지고 있으면 미국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사거나 구매하려고 하면 달러로 교환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살 수 있죠. 왜냐하면 한국 돈을 안 받은 경우가 더 많으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 암호화폐는 글로벌하게 동일한 암호화폐들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전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거 없이 지불이 가능하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암호화 달러가 하던 역할들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각국 정부에서는 이런 암호화폐를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를 지불 수단으로 보기도 하지만 아까 얘기 드렸던 그런 카카오페이나 삼성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이런 디지털 화폐의 개념, 이 디지털 화폐를 쓰게 되면 편리한 점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종이돈을 찍거나 또는 동전을 주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기본적인 코스트가 거의 없이 디지털 상태에서 거래를 다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국 정부는 현재 있는 종이나 동전의 화폐 체계를 디지털 화폐 체계로 확장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걸 이제 CBDC라고 하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라고 하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라는 개념으로 시도들을 하고 있고 중국은 이제 그 부분에서 가장 앞서가 있죠. 왜냐하면 중국이 CBDC를 하게 되면 전체 인민들이 사용하는 실제 지불하는 시간, 금액, 어떤 구매하거나 이용한 서비스들을 이제 기술적으로는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단히 좋은 수단이 되고 이제 CBDC라고 하는 디지털 화폐를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우려하고 있고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뭐 무조건적으로 검열하거나 조회한다거나 감시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인 배경들을 만들어 가고 그런 범위 내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디지털 화폐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큰 흐름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두 가지를 한꺼번에 드렸는데 같이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그 디지털 화폐를 이용하는 그 블록체인 기반은 이미 탈중앙화되어 있는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사용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지금 뭐 디지털 달러라든가 디지털 위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미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기술적으로 다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는 아주 유용한 그런 수단이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고 뭐 음, 정부가 중국 정부도 공식적으로 들여다볼 거야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높아. 음, 음, 음. 그리고 지금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DCEP라고 하는 디지털 커런시 일렉트릭 페이먼트라고 하고 다시 또 바꿔서 이제 이 CBDC 그 디지털 화폐 형태를 가기 위한 정책들과 이제 각 시범 지역들 큰 도시 중심으로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도록 하는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관리하는 디지털 위안화 이외에 다른 암호화폐들이 사용되는 것이 이제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뭐 채굴에 대한 부분들도 통제를 하고 있고 애초부터 이제 ICO라는 형태는 중국에서 금지되어 있어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산업 자체를 상당히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이제 해외 사례에서 조금 제가 추가로 얘기해 보면 아까 달러를 얘기했는데 이 달러와 관련해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해외에 송금을 할 경우에 국제금융통신망이라는 스위프트 망을 이용하게 됩니다. 각 국가 간 은행들이 우리는 내부에서 우리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은행으로 보낼 때 그럼 한국은행에서는 금액을 줄이고 미국은행에서 금액을 올려주고 그 사이에는 원화와 달러에 대한 환차익까지 계산하고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게 되는 대사를 다 해야 되고 정산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 송금 수수료가 매우 비쌉니다. 그리고 시간도 보통 뭐 짧으면 하루 길면 한 3일 정도가 걸리고 있고요. 근데 이걸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암호화폐로 송금을 하게 되면 뭐 짧게는 몇 초, 길어도 몇 분 만에 실제 해외로 송금을 할 수 있고 그럼 한국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그 암호화폐 기준 넘어왔다라고 하면 미국에서 그걸 받아서 달러 개념으로 바꿔가지고 처리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해외 송금이라는 측면에서는 암호화폐가 대단히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솔루션이 되고 두 번째 이 현재 있는 이 달러 기반의 금융 시스템은 은행에 계좌가 없는 사람들은 이용할 수가 없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는 은행 서비스가 충분히 깔려져 있지 않으면 돈을 해외 송금하는 게 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이제 브로커리지를 해주는 중개인들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이 좀 시스템을 더 이용 못하면서 더 높은 수수료를 내고 송금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이제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제 좀 해결해 보고자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달러도 쓰지만 비트코인으로도 법정화폐를 지정하고 이제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는 부분들도 국가에서 인정하겠다라는 형태로 돼 있고 그러면 엘살바도르랑 비슷한 형태의 경제 구조나 금융 구조를 가진 나라들은 계속해서 이제 이런 비트코인 채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음. 결국은 이제 앞으로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 따라서 이런 그 암호화폐는 이제 보통적으로 상용화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군요. 그걸 뭐 상용화라고 얘기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기관들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보유하기도 하고 거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거래 규모가 주식 시장에 있는 주식 거래 시장 규모만큼 성장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음, 자체가. 음, 그래서 이미 우리 현실 속에 이 암호화폐는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제도권이라고 하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어떻게 수용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검토들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뭐 요즘 뭐 많이 그 뭐 가상화폐에 대해서 막 투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신문지상에 참 많이 나오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뭐 비트코인에다가 이더리움에다가 뭐 도지코인 해가지고 이렇게 등등 뭐 수많은 그런 그 가상화폐라고 불려지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들의 차이점이 뭔지 아마 이렇게 뭐야 이거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도지코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많이 언급되니까요. 네. 비트코인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하고 가장 먼저 출시된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암호화폐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업 증명이라고 하는 합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자동으로 발행이 되고 전체 발행량이 2,100만 개로 확정되어 있는 암호화폐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가장 원형적인 서비스이고 그리고 개인 간 송금을 중앙은행이 없이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송금을 하고 해킹할 수 있는 위험도 가장 적으면서 지금까지도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대표적인 블록체인 프로젝트이고요. 근데 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송금이라는 부분들에 조금 더 중점을 맞춰놨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 수단으로 쓰기에는 이제 10분에 평균 10분 단위로 원장이 하나씩 만들어지게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커피숍 가서 커피 결제를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원래 그렇게 설계된 건 아니지만 암호화폐 활용도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한 원장에 기록될 수 있는 이제 저장 공간을 1메가로 딱 제한을 시켜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래픽이 많아지고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사용성이 떨어지거나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구조였죠. 그래서 비탈리 부테린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비트코인 프로젝트의 원래 개발자 중에 한 명으로 돼 있었는데 이런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이더리움이라는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우리가 뭐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ICO라는 걸 해서 큰 개발 자금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이제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제한 사항들 좀 확장을 시키고 가장 크게 확장을 시킨 부분들은 비트코인은 송금하는 것 이외에 몇 가지 기능 이외에는 사실 기능을 확장할 수가 없어요. 그게 프로그램을 더 실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이제 어떤 조건이 되면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형태의 조건문을 넣고 그 조건에 따라서 어떤 거래의 행위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을 프로그램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그래머블 크립토머니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건을 받으면 돈을 보내줄게. 아니면 뭐가 어떤 조건이 되면 거래를 할게. 보통은 거래는 다 조건들이 있으니까 그런 조건들을 프로그램 속에 넣으면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지불이 되지 않는 것에 걱정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자동으로 결제가 되니까. 그래서 계약을 할 당시에는 조금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양사가 합의해서 그 계약을 하기로만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체결이 되는 것이고 어떤 특정한 서비스가 예를 들면 우리 쪽에다가 사진을 하나 올려주시면 그 사진을 하나 올려주시고 컨텐츠를 공유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한 포인트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암호화폐 일부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들을 이 서비스 사업자가 줄 건지 알 건지 걱정하지 않고 시스템적으로 나한테 배당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비스 내 대부분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뭐 네이버나 페이스북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이용자가 많은 컨텐츠를 올리고 노력을 플랫폼에 해주는 것에 비해서 이용자가 받는 혜택은 해당되는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한다는 것 이외에는 큰 혜택이 없고 해당 사업자는 광고비로 큰 수익을 올려가지고 성장을 하고 있죠. 이런 중앙화된 서비스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물론 나는 공짜로 쓰니까 되게 괜찮아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광고를 하나 보고 오면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스마트폰 광고를 보면 어떤 사이트를 가더라도 나한테 스마트폰 광고가 따라다니는 이런 부분들은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의 개인적인 정보들이 계속해서 광고로 노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블록체인 쪽에서 해결을 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생기고 이제 여러 가지 코인들이 많이 생기는 것은 각 서비스가 특히 이제 이더리움이 그걸 제공해 줬는데 각 서비스는 각 서비스의 생태계에 맞게 어떤 보상 체계와 보상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에 대한 확장성을 열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서비스는 이렇게 보상해 줄게, 우리 서비스는 이렇게 보상해 줄게, 우리 서비스는 이렇게 발전할 거야 하다 보니까 매 서비스마다 자기 자체의 어떤 코인들이 발행되는 그런 상태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야, 암호화폐 코인들이 너무 많은 건데 이거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고 뭘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리플이라든지 등등 이 주식시장하고 같거든요. 그러니까 발행되어 있는 암호화폐의 총 개수와 현재 현재 시가를 곱하면 시가총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한 4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 거를 이제 순위를 쭉 내보면 한 10위권 안에 있는 암호화폐들은 그만큼 충분히 많이 발행되고 그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활용이 많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여러분들도 좀 많이 들어본 암호화폐를 우선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특별한 케이스로 만들어졌고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테슬라의 CEO가 이제 언급하면서 미디어에 많이 드러나 있는 코인이고 뭐 그걸 또 많은 분들이 사게 되는데 이게 이제 주식으로 비유하자 그러면 어떤 특정한 종목을 사겠다라고 하는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이제 크게 바뀌는 그런 이제 과도기에 있는 그런 화폐 또는 경제 솔루션 시스템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좀 정리가 되기도 하고 또 제도권으로 수용되게 되면 법적인 부분들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이걸 이제 어느 정도 선까지 기존 전통 금융시장의 상품으로 채택하거나 또는 이제 흡수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이렇게 그 변동성이 참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 네. 보니까 비트코인은 뭐 6만 달러 갔다더라. 그런데 갑자기 2만 달러 갔다더라. 다시 5만 달러 갔다더라. 이렇게 이제 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게 막 변동이 너무 그 큰데 이런 상품에 이렇게 요즘에 20, 30대들이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이제 빚을 내서 그런데 투자도 하는데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이런 그 비트코인이나 이런 그 가상화폐는 정말 투자할 만한 그런 자산으로 보시는지요? 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암호화폐 중에서 시가총액이 높은 곳에 있는 그 암호화폐들은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투자할 수 있는 상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예를 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에 어느 정도로 넣을 건가는 고위험군, 변동성이 큰 고위험군의 투자 상품으로 보시고 이제 개인 성향이 있거든요. 이거 주식시장 주식 투자하는 부분 보면 보수적 투자 또 공격적 투자 이렇게 개인 성향이 다 있는데 그래서 지나치지 않으면 뭐 일정 부분 조금 투자를 해 보면서 이런 시장들 또는 이런 프로젝트를 살펴보는 것에 또 뭐 좋은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크리티한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이제 이거 암호화폐 투자뿐만 아니라 투자라는 기본적인 자세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하는 것이 정말 미래의 어떤 나의 노후라든지 이 기업이나 이 상품이 앞으로 더 잘 성장할 것이라고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여기에 10만 원을 넣었더니 뭐 한 달 지나면 100만 원으로 10배가 튈 거야라고 하는 투기적인 성격으로 하는지에 대한 본인의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그 욕심, 욕망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사실 돌아보시면 되고요. 이런 욕망을 가지고 몇 배 이상의 투자 수익을 얻겠다는 이런 욕망을 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결국 이제
가격대가 낮은 잘 모르는 우리가 알트코인이라고도 하고 잡코인이라고도 하는 어떤 누군가가 여기 투자하면 되게 좋아해가지고 여기 하면 뭐 10배 벌 수 있어 이런 거에 혹해지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돈을 잃으신 분이 주변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한두 개 해서 조금 좋은 수익을 봤던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사실 얘기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게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코인들에 투자를 해서 손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대단히 조심스럽게 투자해야 되는 상품이다. 그러나 투자의 관점에서는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좀 검토를 충분히 해보시는 것도 좋겠고 이런 투자의 기준들은 이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그 회사라고도 하고 재단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있는 팀원들이 정말 이런 프로젝트를 잘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인가 저하고 상담하는 많은 프로젝트 중에 이제 뭐 팀 뭐 몇 명 되지도 않고 이제 백서만 들고 와서 이제 어떤 특정한 거래소에 상장을 해서 이제 거래소에 상장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있는 거를 이제 회수해서 투자 자금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는 프로젝트가 실제로 안 돌아오는 프로젝트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검토를 많이 하시고 좀 프로젝트를 좀 공부를 많이 하시고 투자하시면 좋겠고 이런 너무 새로운 프로젝트들에 관심 가지시는 것보다 뭐 이름을 많이 들어봤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큰 프로젝트들부터 조금씩 살펴보면서 투자의 안목을 키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크리스찬이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재정에 넘어지는 크리스찬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주식에 투자한다고 얘기하지만 90%는 사실 투자가 아니고 투기다. 네, 이런 네. 얘기도 많고 특별히 지금 20, 30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가상 암호화폐에 너무 뭐 빚을 내서 해가지고 지금 가상 자산이 폭락해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좀 경종을 울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우리 교수님 네. 말씀처럼 좀 이렇게 신중하게 그리고 아까 잡코인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예. 잡코인에 네. 신경 쓰지 말고 좀 이렇게 잘 알려진 곳에 좀 안정적으로 그래도 보시라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뭐 이거는 이제 한 가지만 조금 보태보면 이게 왜 이제 젊은 친구들,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 세대가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냐 그러면 지금 이제 예를 들면 100만 원이 있으면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율이 2%가 안 되거든요. 근데 1년 뒤에 물가 상승률은 4%에서 5%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100만 원을 은행에 넣어서 은행 이자를 받겠다는 것은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돈을 넣고 예전에는 은행 금리가 또 5% 6%갈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기존 금융 시장에서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라는 게 대단히 낮고 작년하고 올해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양적 완화라고 돈을 사실은 재정을 풀어서 지금 경기를 부양시키는 거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더 많이 풀려 나오면 이 돈의 가치는 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이렇게 돈의 가치가 이렇게 하락되고 이걸 이제 일부 이제 경제학자들은 돈의 타락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캐시만 가지고 있는 것은 가장 리스크한 경제 활동이거든, 투자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부동산으로 가려고 하니까 부동산은 이미 뭐 하루 일주일만 지나도 너무 높은 가격으로 오르니까 이제 집을 산다는 것이 투자를 하거나 돈을 모아서 집을 산다는 것이 현재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에 가치와 가격대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살펴보면 결국 제도권 내에서는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조금 이제 바깥쪽으로 돌아보면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내가 좋은 프로젝트를 찾아서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률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이 기대치를 가진 건데 이거 자체를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거나 암호화폐 시장에서 어떤 투자의 기회를 찾는 것을 자체를 나쁘다거나 뭔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무식한 이 접근이고요. 거기에서 좋은 프로젝트를 찾는 거.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사실 주식하면서 작전주 찾아다니고 뭐 어디 낮은 가격대인데 뭐 얼마 올라갈 거야 이런 거에 휩쓸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의 성향은 투기적 성향이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한다고 해서 투기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은 조금 이제 수정돼야 될 관점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부터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뭐 이렇게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든가 그거 외에 이제 지금 암호화폐라는 게 새로운 것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그 기성세대들은 이게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 30대들은 되게 뭐 좀 스마트하고 이 핸드폰이나 이게 되게 빠르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데 다만 이제 빚을 내서 이제 그 투자하는 것에서 리스크를 너무 많이 안고 가는 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저도 가까운 지인인데 그 비트코인을 채굴하겠다고 컴퓨터를 구매를 하고 그 이렇게 사무실에서 돌리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 진짜 비트코인이 그 컴퓨터 이렇게 돌리면 이게 채굴이 되나요?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그 채굴 가능한가요, 교수님? 네. 이론적으로는 누구나 그 채굴 장비를 붙여서 비트코인 채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어서 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채굴이라고 하는 게 비트코인에서는 거래 기록에 대한 장부를 기록하고 특정한 해시 함수를 찾아내는 걸 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부를 기록한 다음에 얘를 해시 함수라고 하는 수학 함수로 돌리면 어떤 값이 나와요. 그 값이 어떤 특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값이면 이걸 계산했다라고 보고 보상을 채굴로 해주는데 전 세계의 엄청난 컴퓨터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1초에 한 번 계산하는 사람하고 1초에 100번 계산하는 사람이 100번 계산하는 사람이 확률이 100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을 전문으로 하는 그 프로세스가 있으면 좋으니까 이제 GPU로 돌리는 그 그래픽 칩을 사서 그걸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음, 이렇게 내가 한다고 해서 투자했는데 내 이 확률과 야 내가 혼자 하니까 한 대 가지고 아무리 해도 힘드니까 100명이 모여서 야 우리는 100대를 모아가지고 돌리면서 여기서 나온 거는 100분의 1로 나눠 가지자. 컴퓨터 넣은 개수만큼. 그래서 채굴장이라고 하는 걸 또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음, 이 전체 계산하는 비트코인의 이 채굴을 위해서 붙어 있는 장비들을 네트워크에서 알 수 있거든요. 이 해시레이시라고 하는데 음, 거기에 집에 있는 내가 어떤 컴퓨터 하나 꾸려서 채굴을 하겠다면 확률이 없진 않아요. 확률이 없진 않은데 확률적으로 거의 힘들 것이다. 그리고 음, 이게 이제 계속 컴퓨터를 돌려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컴퓨터 사용하는 전기료의 코스트가 들어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기료가 아주 싼 곳에 가가지고 이걸 대량으로 돌리는 게 아니면 채굴이라는 게 힘들어서 뭐 아시는 분이 채굴을 하신다 그러면 그걸 돌리는 걸 하지 마시고 좋은 프로젝트를 찾거나 아니면 뭐 비트코인을 가격이 떨어졌을 때 조금씩 이렇게 투자하시는 것도 뭐 방법이니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채굴하는 것이 이제는 비트코인 채굴 시장에서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기회가 높지 않고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정신 건강에 좋지 않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좀 미련이 있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컴퓨터 한 대 가지고 채굴하겠다는 희망을 계신 분들은 정신 건강에 안 좋다고 예,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상화폐가 아까 이제 그 인플레이션 얘기도 언급하시면서 요즘에는 그 가상화폐가 그 인플레이션의 그런 어떤 해지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도 이제 얘기하시는데 정말 이렇게 그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이제 가상화폐가 될까요? 그 인플레이션의 해지에 바로 대응 수단으로 가상화폐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음, 내가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캐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캐시가 인플레이션이 되면 가치가 떨어지니까 음, 이걸 다른 자산으로 바꿔놔야 되는 거거든요. 음, 다른 자산으로 바꾸는 방법 중에 이제 금에 투자하거나 광물에 투자하거나
또는 뭐 달러에 투자하거나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주식에 투자하거나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현금의 가치가 떨어진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전제 조건에서 그럼 이걸 자산 쪽으로 옮겨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음, 어떤 자산에 옮길 것인가에 대한 이슈이고 그 중에 하나로 변동성이 되게 크지만 위험 자산, 고위험 자산군으로 보이는 쪽에 일부를 옮겨 놓는데 만약에 그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산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용하는 사람들과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다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수요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늘어나는 상태라고 하면 가치나 가격이 되게 올라가겠죠. 음.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제 그러한 수요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해놓으면 다른 쪽에 그냥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은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인플레이션의 대응 수단이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 인플레이션에 따른 투자의 여러 가지 상품 중에 고위험 자산군이라고 제가 꼭 강조를 하지만 고위험 자산군이라고 생각되는 암호화폐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 있고 개인적으로 녹화 없이 하게 되면 다른 얘기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될 수도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냥 아까 같이 투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여유 자금 중에 이제 분류권에 계신 분들은 그걸 이제 포트폴리오라고도 하고 asset allocation이라고도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좀 더 안정적인 자산, 채권이라든지 이런 데 확정된 이자율이 있는 거니까 거기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배당률이 높고 고위험에 있는 것에 투자를 하거나 주식에서도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나누는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투자 자금의 일부를 조금 이제 여기는 손해 볼 수도 있거나 하다는 정도의 자기의 베이스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하도 그 가상화폐 또 뭐 가상자산 또 암호화폐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이슈가 됐고 특별히 교회에서도 뭐 가상화폐에 투자했어 뭐 이런 얘기도 심심치 않게 구역 모임에서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그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좀 우리 교수님을 모셔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중국에서 어떤 이렇게 디지털 위안화를 가지고 어떤 통제 수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듯이 우리가 아는 성경에서의 그 계시록의 그 적그리스도의 출몰과 관련해서 어떤 그런 전 세계의 그 통제의 수단으로도 이런 가상화폐가 어쩌면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두려움이 목회적으로 들긴 하는데 이건 뭐 또 미래의 일이라 알 수는 없죠. 뭐 지금 뭐 옛날에는 뭐 666이다, 바코드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참 되게 이렇게 두려움을 줬는데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냥 개인적인 교수님 사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저도 계시록에 대한 부분들 그 깊이를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그 신앙의 얕은 신앙 깊이로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들 자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끊게 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재물을 잘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더 많은 나눔과 또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도록 하는 우리의 또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경제라는 부분들을 극단적으로 볼 것은 아닌데 이러한 암호화폐라든지 그 예전에 666 바코드 뭐 이런 부분들을 이런 기술적인 특정한 하나의 현상을 적그리스도의 표준으로 본다라는 이 접근 자체가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 그게 아니어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의견들도 너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라는 곳에 가서 교회라는 우리의 가서 예배 드려야 될 장소에 가지 못하게 되는 부분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온라인 예배라는 걸 통해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예배를 드리거나 교제할 수 있는 장으로 확장됐다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를 좁혀서 해석해 보면 교회가 거대하게 대형화되고 너무 기업화되고 있는 부분들에서 이런 코로나 팬데믹이 생기면서 교회의 규모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여기에 하나님과 예배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게 맞을 것이고, 이 암호화폐라는 부분들이 통제 수단이라고 바라보게 되면 사실은 지금 카드 사용만 따져도 정부에서 이 카드 사용 내역들을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범죄에 가보면 ATM 가서 돈 찾는 순간에 경찰이 찾아오는 것처럼 현재 수준의 기술 수준에서도 우리의 개인정보라든지 또 활동들을 정부나 또는 어떤 관련되는 기술들이 다 추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국도 CCTV가 되게 많이 보급되어 있는 나라고 CCTV를 통해서 우리가 되게 안전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데, 사실 CCTV를 감시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을 다 감시하는 것이고, 우리가 최근에 이제 어떤 출입을 할 때 지문을 찍는다거나 안면 인식을 해서 가면 다른 거 없어도 대단히 편하게 출입을 하고 생체 바이오 인식이기 때문에 나 아닌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편리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들을 너무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은 조금 제 입장에서는, 그럼 매번 새로운 게 나올 때마다 얘가 적그리스인가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표징인가라고 바라보게 될 텐데, 근원적으로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가, 하나님의 관계를 훼손시키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떠나게 되는 것인가인데, 암호화폐가 어떤 이런 투자의 수단, 투기라는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막 그쪽에 매몰되게 하고, 암호화폐 투자하시면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정말 안 좋은 점은 암호화폐는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주식시장은 이렇게 시장이 장이 딱 끝나면 그 다음 장 열릴 때까지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한국 주식, 미국 주식 같이 하는 분들은 또 낮에는 한국 주식하고 밤에는 미국 주식 하시긴 하는데, 암호화폐는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제 주변에 이제 이 피폐해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가격이 뭐 얼마나 올랐는지 보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많은 횟수로 성경을 본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단편적으로 그렇게 적그리스도의 표징이거나 어떤 수단이거나 하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네. 이미 이렇게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 기술적 수단은 많이 있다. 네, 네, 네. 이렇게 저 기술을 그렇게 몰아가지 마셔라. 예, 블록체인 전문가로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예, 목회자들은 사실 그런 면에서 좀 그냥 우려가 또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네, 네, 네. 그래서 또 이렇게 긴 시간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다음에는 요즘에 또 하도 이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메타버스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메타버스라는 얘기 저 듣고 뭔 무슨 버스지? 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이게 그 가상 공간을 활용한, 요즘 앞으로도 여기 엄청나게 지금 이제 그 세계 선두적인 기업들은 이제 이것까지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충격적으로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CEO는 그 이렇게 사람의 두뇌에 있는 정보를 이제 이렇게 다운로드할 수 있는 뭐 기계 장치를 보여서 지금 앞으로의 그 시대가 정말 기술의 혁명을 넘어서 정말 그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제 도래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시대에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또 어떻게 그 대비를 해야 되는가,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뭐 암호화폐 알지도 못하고 메타버스가 버스인 줄 알고 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어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교수님, 앞으로 다음 세대들은 우리가 지금 뭐 휴대폰 사용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가상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떤 그 물리적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상의 어떤 그런 모든 것을 흔드는 지금 시대에 와 있잖아요. 다음 세대 크리스찬들에게 그 교수님은 무엇을 좀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다음 세대까지 제가 뭔가 조언할 만한 정도의 상황은 아니고요. 제가 네. 이제 이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면 사회를 계속 지내보다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비대면 상태를 지금 거의 2년째 가까이 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하고 뭐 유럽처럼 영국이나 싱가포르처럼 위드 코로나라고 코로나와 함께 독감처럼 백신 접종하고 나면 치명률은 떨어지니까 그냥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다시 대면의 세계로 갈 것이냐. 근데 그러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비대면의 공간이라는 것이 목사님이 저하고 제주에 계시고 저는 서울에 있는데 이렇게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고 시간만 잡으면 그냥 동시간에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과 산업은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가서 나아지면 다시 대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비대면의 상태를 대면인 것처럼 만들고 싶어 하겠구나. 이게 가상 대면의 세계고 메타버스의 세계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제 뒤에 있는 이 배경은 제 사무실이 아니라 이제 가상 배경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뒤에 있는 가상 배경이 실제인 것처럼, 왜냐하면 제가 이런 실제인 것처럼 뒤에 거리가 먼 배경을 쓰면서 실제처럼 보이게 만드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수업할 때 카메라를 켜놓은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냐면 내가 드러나는 것 자체가 싫은데 그러면 나는 뭔가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를 대신한 아바타가 그 메타버스 상에서 나하고 거의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나를 대신해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한 캐릭터, 아바타들을 보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세상으로 간다는 것이 지금 상황이고, 대표적으로 이제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컴퍼니로 전환한다는 것을 선언을 했어요. 이번 마크 저커버그가 사업 발표를 하면서.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아주 급변하고 있는데, 이런 급변하는 속에서 우리 뭐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에게 얘기하지만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를 잘 관찰해서 그 속에서도 각자가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컨텐츠 유튜브가 커졌더니 유튜브를 기반으로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생겨나잖아요. 그리고 만화를 잘 그렸더니 웹툰 작가가 돼서 전 세계로 뭐 만화가 팔려나가고 그걸 통해서 영화도 만들고 드라마도 만들고 하는 것처럼 디지털 세상이 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여러 가지 그 사업의 기회 또는 이제 직업의 기회 그런 창작의 기회들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제가 얘기 한 가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과거에 성공했던 어떤 모델들이 미래에도 성공할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 다가오는 어떤 이런 변화들을 누가 잘 수용하면서 그 수용한 것을 자기화시켜서 거기서 자기 경쟁력을 만들어내느냐. 저는 그걸 디지털 학습 역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게 오면 그걸 뭔가를 배워야 되는데 그것은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다 같이 경험하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잘 자기 것으로 수용하고 배우는 사람들이 앞으로 경쟁력이 생길 것이고, 과거에 쌓여왔던 지식과 정보들은 인공지능과 AI, 인공지능 AI가 또는 로봇하고 결합돼서 사람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는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뭐냐면 생각하는 부분들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유한 능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하고 다양하게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뭔가를 외우고 정답을 찾아가고 하는 그런 쪽에 우선순위 두지 마시고, 모든 친구들이 공무원이 되고 무슨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공무원이란 직업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막 고시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에서는 점점 더 많이 정보를 가지고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것들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사람의 역할들을 다 대체하면서, 사람들은 뭐냐면 점점 더 사고하고 영적인 부분으로 발전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쪽에 조금 더 고민을 좀 더 해보시면 좋겠다. 다음 세대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랑 같은 얘기라서 그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변화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디지털 학습 능력, 저도 많이 피부로 느끼는 바입니다. 나하고 뭐 얘기 많이 나누셨잖아요. 네, 저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변화를 싫어해가지고 그런 것들 많이 느낍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모시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메타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괜찮으시죠, 교수님? 네, 메타버스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 네, 네. 뭐 메타버스에 대해서 누군가 전문가라고 그러면 조금 더 먼저 공부한 사람들인데 저도 지금 이제 회사 일하고 관련해서 살펴보고 있으니까 제가 조금 더 정리되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신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